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크게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당 34, 국민의힘 20인데 이걸로 한번 볼게요.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전체로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 34, 맨 위에, 맨 전체. 다음에 국민의힘 20 이렇게. 상황이 이렇고요. 밑으로 서울 한번 볼까요? 선거가 있으니까. 서울 국민의힘 23, 더불어민주당 34. 더 중요한 건요. 부울경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국민의힘 29, 더불어민주당 20인데 지난주에 리얼미터는 뒤집어졌죠. 10%가 폭락했죠. 전주보다 국민의힘이 7% 빠진 거예요. 추세가 그렇다고. 저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동안 막 국민의당 쪽에서 그 지지율이 막 민주당을 역전을 했네 막 이러고,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뭐 안철수가 폭주하는 가운데 그 뒤로 막 나경원 따라오고 오세훈 따라오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그 지지율을 보고 제 느낌은 쥐어짰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민주당이라든지 대통령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거기에 이제 윤석열 이슈라는 이슈라든지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하는 그 이슈를 틈타서 정말로 국민의힘과 언론이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모든 화력을 다 동원해서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오래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도 100마력짜리 엔진도 안에다 니트로 넣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110마력, 120마력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오래 버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누렸어야 될 반짝 효과를 미리 갖다 땡겨 써버린 거예요. 그래 나서 이거 정말 치명적인 실수로 두고두고 남을 게, 다시는 이 힘을 못 쥐어짭니다. 지금 그런 반짝이는 이슈들과 그 후보들을 이용한 그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러나요? 밴드웨건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하는 분위기,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와 하고 나가는 분위기를 사실은 3월 중순 이때쯤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를 할 때 해도 3월 달에 해야 된다, 아니다 좀 더 일찍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건데 이걸 너무 빨리 갖다 써버린 거예요. 정말로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요거 다시 추진력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그 전체 지지율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요거 보면은, 그쵸, 그거. 여기 보면은 무당층을 한번 보세요. 무당층. 전국에서 무당층이 지지하지, 그러니까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31%입니다. 민주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근데 사실은 정치적 이슈가 많고 투표율이 올라가면 막 지지고 볶고 논란이 많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면 이 무당층은 사실상 선거에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슈에 따라서는 일부 참여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무당층의 숫자를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부울경에서도 밑에 쭉 보면 벌써 무당층이 32%나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7%가 빠져가지고 36에서 29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지난주 리얼미터가 튄 게 아니에요. 흐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난주 리얼미터는 10%가 빠졌었지. 지금 갤럽은 7%가 빠져서 29가 됐습니다. 추세로 보면 국민의힘 29%보다 부울경 무당층이 30% 더 높아요. 지금은 내가 볼 때 이분들은 관망하는 시기죠.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저는 가덕도와 박형준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쪽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일단 차가운 이성을 갖기 시작했고, 경남도지사를 민주당 뽑아본 사람들이에요. 부산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울산시장도 말할 것이 없어. 한번 투표해본 사람들이, 투표는 뭐 어떻게 한다?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다. 진짜로 부산 경제가 좋아질 거냐, 가덕도 공항이 진짜 만들어질 거냐, 여기에 대한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 관망으로 돌아서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쫙 빠졌다 보시면 되죠. 지난주 10% 리얼미터, 그리고 오늘 나온 갤럽에 7% 빠진 건 이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지를 유보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조금만 이렇게 땡기면 바로 넘어오는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은 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짓을 해도 저쪽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는 거잖아. 저쪽 박근혜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는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투표에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이렇게 유동적으로 무당층이 많은 상태에서 이슈 하나를 갖고 있는 갑은 우리입니다. 결정할 능력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이잖아요. 이걸 완벽하게 푸시를 해야 돼요. 또 거기에 또 우리 PK와 TK에 있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께서 아주 분열을 잘해주고 계십니다. 가덕도에 공항이 생기고 부산 신공항이죠. 가덕도가 공항 아닙니다. 부산 신공항이 생기고 하니까 우리 국민의힘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곽상도 대구 중랑구의 국회의원이죠. 분노하고 있고 주호영도 분노하고 있고 그럼 우리 밀양에다가 우리도 신공항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쟤네들 뭐야? 일단은 관망하고 실질적인 걸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분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떨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대구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거 뭐지 하고 또 떨어지고 있는 거고 합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부적으로. 예. 자, 지금 현재 새날 멤버십 회원이 2,003명, 2,000명 넘었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소고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2,000명이면 충분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 계속 이야기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갤럽 기준으로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고 올라가는 추세. 국민의힘 답답하겠다 진짜. 사실 이렇게 한 주 몇 퍼센트 나왔냐보다 그 추세가 진짜 중요하잖아. 그 기세라고 해야 돼. 어떻게 흔들어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추세가 이렇게 나오면 정말 답답하죠. 언론도 미치고 활짝 뛸 거고 또 이게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들이 사회적인 아젠다를 세팅하는 능력이 상실했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권력 구조나 돈의 흐름 구조가 바뀌어 버려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사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뉴스가 시끄러운 거고 다이나믹 코리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언론 개혁이라든지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면 사회가 조용하면 개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사방팔방에서 시끄럽고 우리가 보기에 아유 대통령님 너무 고생 많으시겠다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뭐 공수처가 어쩌니 검찰이 어쩌니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투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가 개혁이 뚜벅뚜벅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시끄럽거나 우리가 마치 진 것 같은 그런 포션이 보일 때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는데 금방 다시 탄력적으로 회복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을 잠깐 속이는 건 쉬운데 국민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어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보거든요. 아 이게 벌써 검찰에 대해서도 윤석열을 정직을 시키고 안 시키면 뭐가 중요해요. 윤석열 정직을 못 시켰지만 이미 국회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공수처도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또 말이 많을지언정 삐걱삐걱하지만 앞으로 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 금방금방 회복됩니다.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또 다음 주 되면 더 해보도록 게 뭐냐면 공수처도 저는 헌법재판소가 넘어가냐 못 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다 넘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갤럽의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6%예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4.2% 정도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 여론조사를 보는 방법, 기계가 물어보는 자동응답이냐 아니냐. 자동응답일수록 국민의힘 수구 보수 쪽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그리고 응답률이 낮을수록 수구 보수 쪽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문 대통령 지지율도 갤럽 기준으로 이제 완전히 초점 찍고 올라가는 추세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언론의 가장 비겁한 프레임은 이겁니다. 부정평가가 몇 %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까 말한 무당층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긍정평가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역대로 대통령들 지지율 내기 시작한 게 김영삼 때부터거든요. 그때부터 부정평가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지지하지 않으면은 부정평가일 수 있지만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거나
잘하고 있다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문 대통령이 지지율 70% 80% 나올 때는 부정평가 이야기를 안 하시다가 왜 굳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 지금 갤럽 기준 긍정평가 38%를 찍었더니 꼭 뒤에다가 사족처럼 부정평가 52%를 넣어야 됩니까? 그거는 악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냥 지지율만 보면 되는 거지. 전 국민이 100%가 나와서 투표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40%, 민주당 지지율 40% 정도만 있으면 투표 모든 선거 다 이길 수 있어. 대선 투표율 70%, 총선 투표율 약 60%좀 넘고 아마 이번 보궐선거 서울 정도 되면은 투표율이 45에서 50 정도 사이일 거예요, 대략. 어떤 경우는 국민의 반도가 나와서 투표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지율 높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부정평가가 왜 이렇게 중요해? 얘들 진짜 웃기는 놈들이야.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만 높게 나오면 올라가잖아. 내려갈 때는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올라가잖아 그러면 부정평가는 50몇. 바보 같은 짓이지. 이제는 좀 자세를 변화할 때도 온 것 같아요. 너무나 그 대통령만 무조건 똑같이 저패들 같이 까지 말고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해야지만 국민들이 희망을 갖는 거지. 계속 잘못하다 하면은 국민들이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는 거 잘한다고 좀 기레기들도 좀 똑바로 말 좀 하십시오, 진짜. 그래서 오늘 이낙연 대표가 한 말 있어요. 부산에 대한 희망 고문을 끝내겠다. 가덕도 신공항법 2월 달에 처리하겠다. 날짜까지 못 박았어요. 지금 2월 달 안에 가덕도 신공항법을 무조건 처리하겠다. 또 부산 가가지고. 이게 사실은 가덕도 공항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덕도 공항이 되면 그 연결되어 있는 도로나 망 같은 것들이 그렇죠. 주로 만들어지면서 아니 사실 오고돈 시장 거기 집권 한 2, 3년 한 걸로 부산이 바뀌어요? 근데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전에 있던 부산 시장들과는 다른 정책을 했던 것도 맞더만.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그렇게 묻혀 있던 측면이 있고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시장직을 내려온 건 맞지만 이왕 한번 맡겨주시는 거 민주당한테 맡겨주세요. 문 대통령 고향이 어딘데. 양산? 문 대통령을 대치할 만한 무슨 뭐 그쪽에 무슨 대단한 정치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좀 밀어주세요. 고향에서라도. 안 그래? 맞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 동남권이 제가 볼 때는 서수도권에서 동남권도 이전이 와야 돼요. 그렇지만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되는 거지 거리상으로 해가지고 부산이나 경남이나 저기 전라 남도나 그쪽이 낙후되는 거예요. 모든 국제공항이 뭐 인천에만 있으니까 다 쏠리는 거고 수출할 때 있는 뭐 삼성전자도 수출을 비행기로 하잖아요. 요즘에 물류비용 아끼려고 경기도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있으면 이쪽에도 대규모 그런 산업단지가 다시 형성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품들이요. 배로 가는 것보다는 비행기로 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여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화물 공항까지 쓸 수 있는 대형 공항이 생겨난다는 거죠. 동남권에. 예를 들면 문 대통령 지지율이 안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안 떨어지고 얘네들이 이 리얼미터를 보고 막 으쌰으쌰하긴 하는데 리얼미터마저도 뒤집혔잖아 최근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이슈도 막 사그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주려고 했다는 그 보도를 SBS인가 누군가 냈어요. 아, 그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새잖아, 아니. 새잖아, 새. 나는 기본적으로 그 생각이 있다면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제일 심각한 게 전력난입니다. 근데 그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가 아니라 사실은 색깔론이야 그게. 그러니까 해당 부처 내에서 그런 안을 검토할 수는 있겠죠. 그거를 가져와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마치 문재인 정부 전체의 공식 무슨 계획인 것처럼 보도하는 SBS는 최근에 SBS 보고 있으면은 그냥 양아치 새끼들이에요. 무슨 보도의 맥락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전 자체가 북한에 건설해 주는 게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청와대 문서가 아니잖아.
산업부 문서가 있으면 그게 문재인 정부의 공식 생각인 겁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북한이 지금 가장 힘든 게 전력 문제라고 하면 원전 지어줄 수 있는 거지. 나는 가능하다고 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근데 요거를 색깔론을 가져오는 거죠. 한국에서는 원전을 폐기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세워주려고 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핵무기 갖고 있는 북한에 무슨 원전을 만들어주느냐 이런 식으로 색깔론을 공격하는 건데 안 먹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문을 갖는 게 그거예요. 아직도 그런 철진한 색깔론에 의존해서 선거라든지 어떤 사회의 프레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50대 이하로는요. 저는 색깔론 전혀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60대 이상 또리 장군 보고 저도 또리 장군 보고 지냈어요. 컸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색깔론 더 이상 안 먹히거든요. 근데 정말로 고연령에서 정말 6.25 경험하고 막 이랬던 일부 층을 바라보고 겨우 한다는 게 색깔론 같은 걸 했을 때 걔네들이 얻는 게 클지 잃는 게 클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봐도 잃는 게 클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이렇게 철진한 노래 부르듯이 색깔론 타령하는 것도 그 뉴스를 김종인이 딱 물었어. 이건 심각한 이적행위라고. 그러니까 김종인 이 사람이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감이 떨어진 거지. 감이. 아니 말하자면 핵무기를 만드는 공장을 지어준다가 아니잖아요. 한번 보세요. 원전을 건설해 주면 북한이 그것을 핵무기 관련한 걸로 갖다 쓸까요?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북한에서 핵무기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한국형 경수도 세워주겠다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돈 모아서 원전 세워주겠다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틀어버리는 바람에 결국 못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세워주잖아요. 그럼 얼핏 생각하면 야, 그 원전 갖다 핵무기 쓰는 거 아니냐 하는데 북한이 원전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 자체를 상실시켜 버리는 거예요. 야 됐어 니네들이 전기가 부족해 그래서 원자력을 개발하겠다고 아니 하지마 우리가 지어줄 테니까 너네는 원자력 기술 갖지 마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원전을 지어줌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원전을 지어주겠다 뭐 이런 걸 정말로 논의한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원전을 설사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북한에 의해서 전력화를 오히려 더디게 만드는 효과를 갖는 거지 그게 전력화를 할 수는 없는데 사람들 머릿속엔 그냥 그렇잖아요. 핵, 폭탄, 위험한 것, 이적 요 수준 이상의 사고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검찰이 산업부 공무원 원전 관련 공무원 공소장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그건 뭐겠어? SBS가 한동훈 같은 그런 부류의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단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서에 무슨 다양한 안은 수도 없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 그중에 북한의 원전 건설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에 공소장에 사건과 아무 맥락도 없는 걸 그냥 확 집어넣는 이런 스킬이었다고 일단 보는데 어쨌건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원전 지어주는 거 가능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나쁘지 않아요. 건설회사가 가서 지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일본에 있는 건설회사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력 들어가는 거고 오히려 그쪽에 있는 SBS 모회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전을 하나 지어줌으로써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왕이면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비중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규모 전력은 뭐 수력이나 조력 있다고 하지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원전이라고 일단 보니까 심각한 전력난이 있다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진짜 정확한 거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 안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더구나 청와대 차원에서는 그걸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전형적인 가짜 뉴스일 거고 윤석열의 작품일 거라고 일단 보는데 문제는 다시 지지율 이야기로 다시 가면 이래서 지지율이 한심해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새로운 어떤 공격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대를 공격하는 방법을 새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 늘 똑같은 수법과 똑같은 스킬을 통해서 정부를 흠집 내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게 발견되잖아요. 내가 김종인이라면 좋은 방안이다.
그걸로 북한의 전력난이 해소되고 북한이 뭐 등등등 해서 핵을 포기할 수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외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고 수준이 그렇잖아요. 정세균 총리님이 우리 백신 남으면 북한에 일부 제공할 수도 있다겠는데 그것도 이적행위라고 하는 게 얘네들 사고 수준인데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그러니까요. 게 참. 진짜 웃긴다. 가르쳐줘도 모를까요. 새날 좀 봐 이 새끼들아. 말을 해서 알아먹질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아니 보고 다냐.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만 저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정권을 못 잡고, 그러니까 저쪽 국민의힘은 정책을 나오는 게 항상 정책만 나옵니다. 북한은 우리가 활용해서 그쪽에 있는 경제 개발해 줄 때 우리가 있는 시너지, 모든 경제인들은 뭐냐면 북한에 있는 SOC 사업을 우리나라가 다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뭐 철도나 항만이나 도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지을 거리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국도도요 고속도로보다 더 좋아요. 막 일직선으로 가서 꼬불꼬불한 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으로 가야 돼요. 예. 돈 벌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주위에서 부산이라고 쳐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욕한 사람이 많아. 그것이 주는 효과라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하면 대세 편승 이론이에요. 주위에서 막 그러면 그런 것 같아. 그게 사실 먹히는 건데 매스컴에서 이용해 먹는 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용해 먹거든.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속마음이 그러한 기레기는 그것을 더 과대에 포장하는 거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지지율은 현재 중요하지 않아. 부정평가가 중요해. 그런 어떤 그 흐름에만 휩쓸려 가지 않으면, 내 주위에서 이랬잖아.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 가면 민주당 욕하는 게 뭔가 분위기상 부끄럽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쪽에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쪽 사람들은 민심이 안 좋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투표를 해보면 총선 때 부산에서만 44%의 득표율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런 지지율들을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밖으로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내 사기를 꺾지 말라. 그 사기를 꺾지 않는 대표적인 방법이 투표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그 정필승 변호사가 했던 것처럼 이런 논란들이 지지고 볶고 뭐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네 만에 이따가 그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공수처 차장에 누구네 되는 만에 그 논란들이 궁극적으로 보면 개혁을 가는 과정에 지지고 볶음이다.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